예, 반갑습니다. 신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첫 강의네요, 오늘. 첫 강의는 원래 조금 살살합니다. 예, 조금 살살하고요. 제가 민법에서, 절차 개관을 한번 해서, 민소는 조금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절차 개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민사소송법이, 일단 우리 좀 수험적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예, 수험적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민사소송법 배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변시에서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 본래 채점 기준표나 이쪽에는 200점으로 돼 있어요. 그쵸? 예, 200점인데 실제 200점 안 돼요. 예. 150에서 160? 실질적으로 선택법보다 오히려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예.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소는 여러분들 시간 배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배점만큼 하셔야 돼요. 배점만큼 하시는 거고. 자, 그다음 민소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선택형 위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대로 배점을 챙기는 데가 선택형이 오히려 좀 낫고, 올해 특히 민소는 사례형에서 민소 사례가 배점이 조금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더라고 보니까. 민사기록에서는 민소가 나올 만한 거는 정말 관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관할, 기판력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제될 만한 쟁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적어요. 자, 아직 그 모의고사를 아마 안 쳤던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법전협이나 법전협 모의고사 안 쳤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상대적으로 2문은 점수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2문 100점에 50점대 중후반이 나오는데 1문 점수가 박살이 나는 학생들이 있어. 민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소가 안 된다는 건데 왜 민소가 안 될까? 민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첫째 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민소 문제를 그러니까 민법을 묻는 건지 민소를 묻는 건지를 캐치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출제 교수는 분명히 이거 민소 쟁점으로 물었는데 민법 답안지 쓰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30점 정도 되는 문제 있잖아요. 30점 정도 되는 큰 문제들은 올해도 그렇게 나왔고, 보통 민소로 출제해도 민소 배점 한 20점에 민법 배점 10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채고 어떻습니까? 쟁점에 맞춰가지고 배점별로 해가지고 답안지를 쓰셔야 돼요. 예컨대 30점짜리 문제에 딱 보면 민소 쟁점이 많다 그러면 어떻나? 민소에 힘을 줘가지고 답안지 쓰셔야 돼요. 반반 쓰면 어떻게 돼? 나야 박살 나는 거야 그거. 특히 이거 민소는 더더욱 모르겠다 해가지고 민법 위주로 쓰면 어떻게 되나? 진짜 박살 납니다. 점수가 정말 안 나요. 제가 1문하고 2문의 편차가 많이 나는 학생들을 좀 봤어요. 좀 봤는데 1문을 잘하는데 2문을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1문이 150점 만점이죠. 그쵸? 150점 만점에 100점 한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점을 따지면 90점 정도가 나오거든. 그치? 75점에 90점 정도가 나오는데 1문이 90점 정도 나오면서 2문의 점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2문의 점수는 상당히 그런 대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1문이 정말 박살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럼 100% 민법하고 민소 문제를 구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사례 문제 보실 때는 이게 민소 쟁점인지 민법 쟁점인지 항상 체크를 좀 하셔서 보셔야 되고,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겁니다. 기출 문제는. 민소법만 순수하게 되어 있는 문제만 보시게 되면은,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연습이 안 돼요. 연습이 안 되니까. 뭐 강사들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너네들이 민소를 잘 알아야 나가서 좋은 변호사가 된다. 그건 거짓말이고. 민소 몰라도 변호사한테 별로 지장 없습니다. 변호사는 민법만 알면 돼요. 대신에 민소는 이 절차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간과하고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요.
민소법의 유명한 판례들 있죠. 민소법 유명한 판례들은 거의 대부분 당사자들이나 변호사가 실수해서 나온 판례들입니다. 예, 실수해서 나온 판례들이다. 예.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악해야 되는 민소법들은 반드시 장악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민소가 형사는 그래도 우리가 TV에서 절차를 좀 보시잖아요. 그쵸? 예, 체포돼가지고 구금되고 그 다음 공판 절차 진행되고 그래서 개괄적인 절차는 가슴이 좀 와닿아요. 본 게 많으니까. 근데 민사는 재미가 없잖아. 예, 프로그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민사를 잘 몰라. 예, 절차의 시작과 끝을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와닿기가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예, 민사 절차 개관.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과 끝에 대해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네, 3페이지네요. 민사소송 나와 있죠? 예. 3페이지. 오케이? 예. 이걸 머리 안에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예, 머리 안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민소는 우리가 이 공부할 때도 좀 보면은 좀 지역적인 그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를 많이 해요. 예,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의 제기부터 판결까지 안 뚫린다는 거지,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문제를 물으면 이게 도대체 뭘 묻는 건지, 예,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예, 특히 민사소송은 절차법이기도 하고, 시작과 끝이 어떠한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 예, 그거를 장악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한 번만 겪어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게 현업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니까, 예, 어렵게 다가오죠. 그래서 항상 큰 줄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민소법 판례가 저희 책에 있는 거는 되게 요약해서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한번 원문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문을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도 이해가 안 되면 원문을 찾아보실 겁니다. 요즘 로앤비 굉장히 잘 돼 있잖아. 예. 근데 이제 민법, 좋아. 민법 판례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자, 우리 판례 요지가 1, 2, 3, 4, 5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민소쟁점 안 보죠? 민법 공부할 때 민소쟁점 안 봐요. 그다음 민소법에서 판례 찾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민법쟁점을 또 안 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민소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판례들 있죠. 어려운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쟁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민법 쟁점과 연결되어 되어 있어서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혹시 기회가 돼가지고 판례 원문을 보실 때는 앞뒤를 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앞뒤 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민소도 마찬가지로 하이엔드에 가서 지저분한 판례, 어려운 판례들은 대부분 집행법과 관련한 거예요. 예. 요즘 그 출제 트렌드를 보면은요, 압류, 추심, 전부 있잖아요. 예, 압류, 추심, 전부. 그 다음, 압류 및 강제경매, 압류 및 임의경매는 민사 집행법의 관점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안에 그냥 쭉 나와. 예, 올해 민사 의무는 거의 뭐 압류, 추심, 도배했습니다. 예, 압류, 추심을 거의 도배했어요. 그래서 기초 개념을 정확히 잡고 계셔야 됩니다. 압류, 추심의 깊은 법리는 사례형에서는 묻지 않아요. 그건 기록형에서 한두 쟁점 정도로 출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 나눠드린 여기 있는 개념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민법도 마찬가지고, 민소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이 집행법의 기초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판례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계속 까먹어. 계속 까먹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절차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사 절차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민사 절차 개관. 민사소송 절차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죠? 보전처분부터 보통 시작하죠. 보전처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내가 자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자네가 돈을 갚지 않아. 예, 그리고 이 친구가 유일한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가압류부터 해줘야 되겠죠. 예, 가압류.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법원을 통하여 확정하는 본안소송 절차. 이게 실제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이 관련되나? 민법이 관련되죠. 그죠? 절차는 민사소송법이 관여하겠죠. 그 다음 본안 판결 선고 이후 판결의 효력을 관철하기 위한 거 뭔가?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강제 집행 절차. 이 강제 집행 절차하고 보존 처분이 예전에는 민사소송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민사집행법으로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을 간간히 보실 건데요. 민사집행법이 앞쪽에 강제 집행이 있어요. 부동산 강제 집행이 민사집행의 기본이에요. 부동산 강제 집행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임의경매가 강제 집행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오나? 보존 처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존 처분이 나옵니다. 조문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존 처분 절차 유형 한번 보시죠.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압류는 피보존 권리, 청구 채권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금전 채권입니다. 반드시 금전 채권입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경료되었다는 말 자체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게 깔린 거예요. 깔린 거다. 그 다음 가처분이 경료됐다는 의미는 자, 첫째 줄 금전 이외의 특정물 채권입니다. 특정물 채권이에요. 대여금이죠? 보존처분 뭐 들어가야 될까? 가압류가 들어가야 될 거고. 토지 매도했으니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특정물 채권이죠?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야 되고. 물론 가처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계정물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자주 들어보시는 게 이제 공사중지 가처분, 그쵸?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이 청구채권이 뭘까? 구체적으로 잘 안 잡혀. 금전채권, 특정물채권, 애매하죠. 그래서 이건, 이 임시제의를 정하는 가처분은 청구채권, 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존의 필요성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보존의 필요성만. 하지만, 우리 이른바 처분금지 가처분은 전부 뭐가 된다? 청구채권이 특정물 채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올해 기록행에서 가처분 나왔습니다. 자, 보존처분의 처리 과정 한번 보시죠. 답은 신청. 다 있어요, 안에. 굳이 노트 안 하셔도 돼요. 노트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존처분은 신청하고, 심리, 그 다음,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전 처분 결정, 결정 이후에 집행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결정이 판사가 는 거예요. 가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죠? 시효중단 사유죠. 자, 가압류 신청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효기간 도과하고 며칠 있다가 결정이 나서 집행이 된 거예요. 시효중단 효과 있을까? 시효중단 효과가 있나? 자, 한편 가압류는 신청해가지고 결정이 됐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집행이 돼야 효력 발생이에요.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 시기는 언제로 소급한다? 여기가 중단 시점이 됩니다. 이런 신청 시에 효력이 발생하되 유효화되려면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요번에 뭐 민소와 관련된 건 아닌데 민사 사례에서 원래 상속 포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상속 포기 신고는 3개월 이내 됐어요. 그런데 법원의 수리가 3개월 도과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판례가 법원이 수리해가지고 수리됐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거든. 이래놓으니까 학생들이 상속 포기가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헷갈린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3개월, 5개월 해놓으면 뭔가 그 기간 안에 법원에 결정이 나야 되는 게 아니고 신고, 그 다음 신청, 당사자 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상속 포기 신고는 효력이 있습니다. 항상 신고시 기준이다. 자, 그 다음 집행입니다. 자, 부동산 가압류 집행 방법이 뭘까요? 부동산이니까 등기부가 있죠? 기입등기라고 그러죠. 기입등기 들어가야 됩니다. 채권은요? 채권은 뭔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뭐가 있어야 되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어야 돼. 제3채무자 송달이에요. 유체동산. 점유 취득이 필요합니다. 점유 이전이라는 게 이 관념적 점유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압류 딱지 들어보셨죠? 압류 딱지가 그겁니다. 압류 딱지에 딱 붙이면 압류 딱지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지금부터 이 물건의 점유는 집행관에게 이전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에게 사용케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지를 붙이는 순간 점유가 집행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절차를 안 밟으면 어떻게 되지? 유체동산은 가압류는 집행이 안 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자,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관으로 점유의 이전 이렇게 다 돼 있죠? 자, 넘기시고. 자, 본안소송 절차.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교재 3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재 3페이지. 예, 소위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자, 우리 대여금 청구. 대여금 청구 소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런 어떻게 돼 있을까? 돈 주셈이겠지, 그치? 예. 대여금이 1억이니까 1억 원 주셈. 그 다음, 대여금에는 뭐가 발생하나?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 주셈. 그 다음, 변제기까지 갚지 않았어. 변제기를 도과했어. 뭐까지 발생하나? 지연 손해금. 앞으로 지연 이자란 말 쓰지 마시고요. 지연 손해금이라는 말을 쓰세요. 변제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 지연 이자는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이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송물이 뭐가 들어가 있죠? 원금과 이자와 지연 손해금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 만약에 이자 청구 안 하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나 없나? 예, 안 되죠. 지연 손해금 청구 안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뭔가? 처분권주의인 거야. 그래서 소장에 청구 취지가 딱 기재되면서 처분권주의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법원은 요 한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소장 심사 한번 보시죠. 피고가 신정훈이라만 적혀 있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안 적혀 있어. 전국에 신정훈이 몇 명일까? 예. 많겠죠. 예. 그러면 법원이 야, 이건 송달이 안 되니까 당사자를 특정해라라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형식이 딱 있습니다. 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이제 청구 취지를 써줘야 되는데 청구 취지가 부동산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법률 등기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청구 취지에. 그럼 청구 취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송달하기 전에 소장을 제대로 써라. 청구 취지를 제대로 써라라고 보정 명령을 하죠. 그 다음 1억 원짜리 소송하고 10억 원짜리 소송하고 법원이나 당사자가 갖는 부담이 다르겠죠. 예. 그러면 모든 소송에는 뭐가 붙어야 되나? 인지가 붙어요. 예, 인지가 붙습니다. 현업 나가시면 통상 소가 1억 원에 인지 송달료 합쳐서 한 50만 원 내외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예, 5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인지를 안 붙였어. 어떻게 되나? 예, 보정해야 되겠죠? 예, 인지를 넣어라. 예, 보정합니다. 자, 이렇게 소장이 제대로 형식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인지 송달료 납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송달시키지 않고 재판장이 보고 어때요? 소장 자체가 부적법하니까 보정을 일단 내립니다.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어떨까? 각하야. 그런데 자, 빨간 거 동그라미. 소각하가 아니에요. 소장각하예요. 소장각하. 예. 소장이고 그 다음에 판결인가? 예,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 소장각하 명령이에요. 자, 제대로 통과가 됐어요. 예. 일단 형식은 적법합니다. 물론 안에는 전부 거짓말이야. 대여금 청구했는데 그 예전에 돈 갚았어요. 돈 갚았고 실제로 대여금이 남아있지 않아. 충당이 다 돼가지고. 하지만 판사가 그거 알 수 있나? 소단계는 알 수가 없죠. 피고의 항변이 들어와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송달시킵니다. 자, 피고에게 송달, 예, 소송 계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소송 계속이 발생합니다. 소송 계속은 예, 실체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시효 중단 등의 예, 실체법적 효과가 있다.
자, 답변서 제출 의무 한번 보시죠. 자, 소장을 송달받았어요. 예, 소장을 송달받고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요건이 반드시 소장이 현실로 송달이 돼야 돼요. 예, 송달로 돼야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출석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 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떨까? 예, 선고기일이 취소가 됩니다. 뒤에 공시송달에서도 한번 알겠지만 이 무변론 판결은요. 소장이 현실적으로 송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투지 않기 때문에 소장의 내용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예,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예전에는 이게 개정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었어요. 절차가 자, 자네한테 이제 소장이 송달이 갔어요. 답변을 제출 안 해요. 그러면 한 몇 달 기다리다가 법원이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옛날에는 변론 기일을 지정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원고만 가겠죠. 피고가 답변서도 안 내는데 출석하겠나? 예, 출석 안 해요. 그러면 그 기일에 가서 피고 불출석, 그 다음 진술간주, 판결 선고기일 지정, 원고 승소 판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피고가 다투지도 않고 있는데 원고가 법원 한번 가야 되지. 불편하잖아. 번거롭거든. 그래 놓으니까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무변론 판결 선고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제도가. 그런데 공시송달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원고가 모두 주장 증명해 줘야 됩니다. 공시송달은. 자백간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공시송달은 이거예요. 자, 소장 접수했는데 주소지 송달이 안 돼. 그 다음 뭐 야간 송달, 뭐 특별 송달 다 해봤어요. 주민등록등본 찾아가지고 송달 다 시켜봤는데 도대체 피고가 수령을 안 하는 거야.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송 절차를 계속 송달만 시킬 수는 없겠죠. 절차를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의 방법을 써요. 공시송달은 어떤 거냐 하면 법원 정문에다가 공시송달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장을 받았겠나?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자, 아까 공시송달은 자백간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지정이 돼야 될까? 변론기일이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굳이 그래 노트 안 하셔도 돼요. 뒤에 다 나올 건데. 변론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변론기일 가요. 그 다음 아까 자백간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자,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해서 누가 주장 증명 다 해줘야 되나? 원고가. 공시송달로 첫 길이 딱 가면 판사가 주장 증명하세요 딱 얘기하거든. 그러면 청구 원인 사실 요약해서 진술하고요. 그 다음 증거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소장에 첨부된 서정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변론 종결, 원고 승소 판결로 끝나요. 그런데 자, 대검 청구의 소장에 대검 청구 소장에 하다못해 소비대차 계약서나 입금증도 하나도 없어. 증거가 하나도 없어.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죠.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보정의 기회를 주겠죠. 보정의 기회를 줘서 최소한 네가 대여했다는 사실은 밝혀봐라. 그런데 전혀 증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기각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무변론 판결은 아까 자백간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원고가 주장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여금 청구 소송하면서 소장에 저놈한테 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증거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도 어떻게 되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올해 변시 1회 1문이었어요. 1회 1문. 물론 그것만 갖고 되진 않았죠. 그것만 갖고 낸 건 아니고. 피고가 3명이 나왔어요. 갑을병 이렇게 얼병정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한 명은 주장하고 한 명은 주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변론 준비 절차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변론 준비 절차 우리 변론기일은 어디서 열리나요? 법정에서 열립니다. 예, 법정에서 열려요. 그래서 판사가 법복 입고 나와가지고 법대 앞에 서고 법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요 법대 앞에 이제 책상이 하나 있죠. 여기 이제 사무관 앉고, 예. 이 직원 이름 뭐라 그러지? 잠시만요. 이게 실무에서는 그냥 주무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법원 사무관? 사법보좌관?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사법보좌관. 자, 여기 판사가 앉아요. 자, 판사 기준으로 해서 원고가 어디 앉을까? 판사 기준. 자, 원고가 A 앉나, 원고가 B 앉나? 왠지 같아. 예. 판사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판사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원고가 되고요. 그래서 원고 대리인, 원고 자리, 피고 자리 돼 있고, 그 다음 변호사 대기석 있죠. 예, 요렇게 대기석이 있어요. 요렇게 대기석 있고, 그 다음 여기 방청석이 있죠. 여기가 원고 자리다. 예, 여기가 피고 자리고. 그 다음 판사가 딱 입장을 하게 되면 모두 일어서죠. 그렇죠? 그럼 판사가 정리가 판사 입장하신다 해가지고 모두 착석해 주세요. 이제 딱 앉아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앉고 나서는 몇 월 며칠 서울중앙지방법원 몇 단독 오후 재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개정을 딱 알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재판이. 이렇게 변론기일은 굉장히 엄격하게 절차 준수가 됩니다. 그 다음 판사가 이제 대리인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피고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고가 개소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다가 판사가 그래요. 서면으로서는 정리 안 되는데 좋아. 그러면 너네들 사이에서 지금 쟁점이 한 5개 정도가 지금 갈리고 있는데 1번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겠어? 딱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1번은 우리 다투지 않겠습니다. 예,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기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디에 기재할까? 조서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변론 조서가 만들어지고 이 변론 조서 판사가 기재할까? 아니요. 예. 여기 앉은 아저씨 사무관이 열심히 씁니다. 예. 쓰고 뒤에 조서로서 판사가 결재해서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소송 기록에 편철이 돼요. 예, 소송 기록에 편철이 됩니다. 자, 이게 변론 기일이에요. 그 다음 변론 기일이 통상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오전에는 오전 재판 딱 열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판결 선고부터 해요. 오케이? 예, 판결 선고하고 선고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변론 기일이 시작됩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제 변론 기일을 하는데 오후에는 주로 증인신문 기일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증인신문 기일. 오전에는 증인신문 안 해요. 짧아서. 그리고 법원이 10시부터 개정해가지고 딱 2시간 하고 딱 닫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변론 기일이 되고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실이나 판사실이나 그냥 빈방 하나 찾아가지고 서로 쟁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판사가 법복을 안 입고 와요. 합의부 같은 경우는 판사 3명이 안 들어옵니다. 주심 판사 있죠. 그 사건을 담당하는 주심 판사가 들어와서 서로 대리인들끼리 대리인 둘이 그다음 판사 이렇게 3명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죠. 서로 쟁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주장 증명해라. 당신이 이거 주장 증명하고 그 다음에 증거는 이걸 신청하시오. 그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증거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 저는 문서 송부 촉탁하겠습니다. 저는 감정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 송부하고 감정해가지고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예. 그럼 변론 준비 기일에서 증거 신청 쫙 받은 이후에 한동안 변론 기일 안 열리겠지. 안 열리고 결과들이 다 오면 어땠습니까? 그때 비로소 변론 기일이 열리겠죠. 예. 변론 기일이 열려가지고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주장을 한 이후에 자, 본래는 결심을 해야 되는데 진놈 같으면 쉽게 끝내겠나? 본래 소송이 늘어지는 거는 진놈이 진상 부려서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 신청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기일이 쭉쭉쭉쭉 늘어질 수 있겠죠. 자, 변론 준비 기일은 상당히 독특한 건데 이게 예전에는 필수적 기일이었어요. 필수적으로. 무조건 했어야 돼. 근데 이게 막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변론 준비기를 다 넣어놓으니까 판사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임의적 상황으로 바꿨습니다. 임의적 상황으로 바꿨고, 자, 변론 준비기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다 들어오지 않고 한 명만 들어온다 그랬죠. 주심 판사, 그 사건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 사건의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사건 번호 보시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합 5555 딱 이렇게 돼놓고 그 밑에 보면 가나다 이렇게 돼 있어. 가나다야. 이 가나다가 주심이 누구냐야. 그러니까 재판장 주심이 갈 거고 그 다음 우배석 주심이 나고 자배석 주심이 다예요. 본래 판결이라는 게 합의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사건을 3명이 다 보고 판결을 써야 되는 게 맞겠지. 근데 실제 그렇게 되겠나? 그럼 죽겠지. 일이 치여서. 그래서 부장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 하고요. 그 다음에 배석들한테 사건을 탁 배당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배석들이 절차 진행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판결문까지 다 써요. 그래가지고 결재를 받는 거야. 이 결재를 받는 과정을 뭐 예쁘게 얘기하면 합의 과정이라고 하지. 합의 과정이라고 하지. 그런데 부장이 사인하지 않으면 배석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문 쓸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요즘 법원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니라 누가 들어올 수도 있나? 이 변론 준비 기일에는 자배석 판사가 들어올 수 있고 우배석 판사가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 판사를 뭐라 하나? 수명법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수명법관이에요. 그 같은 재판부 내에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판사 수명법관.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현장 검증을 가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담당 판사가 직접 가면 좋겠지만 도저히 시간이 여의치 않고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제주지법에 있는 판사한테 요청을 좀 하겠죠. 검증 좀 가서 조서 작성해서 좀 보내달라. 다른 법원의 판사한테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판사가 뭐가 된다? 이게 수탁법관이 됩니다. 이게 수탁법관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명법관은 뭐 아주 넓게 진행이 되지만 이용되고 있는 절차이지만 수탁법관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 자, 그 다음 변론 준비 절차 끝나고 나면 변론 절차가 들어가겠죠. 변론 기일이 1회가 지정될 수도 있고 2회 지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통상적으로 제일 마지막 기일에 정인신문을 합니다. 정인신문을 합니다. 제가 아까 계속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소장만 들어가 가지고는 한 놈이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거는 주장만 담겨 있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뭔가 증거죠. 증거는 서정이 있을 수도 있고 법원을 통한 감정 등이 있을 수도 있고 검증도 있을 수 있겠죠. 검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신뢰성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뭐가 인증도 있죠. 이게 뭔가요? 정일신문입니다. 자, 정일신문 하고 나서 자, 최근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가 정인을 신청했어요. 제가 정인을 신청해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예. 그 기차 사고. 그래가지고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피고 측에서 정인을 신청을 한다 그러다가 저분끼리 정인 신청한다고 막 2명, 3명 신청하겠다고 난리 방방 뛰었거든. 정인이 되나?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저씨들밖에 없는데 좀 와주세요 이러면은 안 오지. 그러면 이제 정인 예비만 받고 오나? 안 와. 뒷돈을 주잖아. 어떻게 되나? 문제 생겨요. 그것도 문제 생겨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정인이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했어. 왜냐면 그 사람이 사고 현장에는 있었거든. 자, 당사자 본인 신문 증거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판사 믿을까? 안 믿겠죠. 대리인을 통해서 서면으로 하는 거나 당사자 본인 신문 절차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나? 예, 별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든지 겪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사실 확증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들어볼 가치는 있을 수 있겠죠. 예. 당사자 본인은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예, 웬만하면 안 해줘요. 근데 예,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당사자 본인 신문이 받아졌다는 얘기는 너 진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렇지. 너의 마지막 기회를 내가 빼앗지 않을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야. 예. 그거 빼앗고 패소 판결까지 내리면 어떻게 되나? 민원 넣지 또 법원 앞에 피켓 들고 가는 거야. 예, 법원 앞에 피켓 들고 가는 거야. 자, 변론기일에 이제 주장 증명,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고, 자, 증거조사, 되겠죠. 이 증거조사가 서정을 내고, 감정을 신청하고, 문서를 송부 촉탁해서 받아오는 것들, 이렇게 문서 송부를 해가지고 받아오면은,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추려가지고 다시 증거로 제출해줘야 됩니다. 자, 변론 종결, 기판력의 표준시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기판력의 표준시는 판결 선고시가 아니라 변론 종결시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원칙적 변론 종결 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공격 방어 방법은 어때요? 판결이 확정되면 차단됩니다. 그렇죠? 차단료의 문제. 자, 판결은 소각화, 인용, 기각 이렇게 돼 있고 일부 기각, 일부 인용 똑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 2주 이내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확정이 되겠죠. 이제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뭐가 발생하나?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판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상소 불가분의 원칙, 상소 불가분의 원칙 적용되느냐, 맞느냐. 자,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여금 1억 원 몇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됐어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가지평이 붙을 수도 있고. 자, 금전채권 발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판결 받았다고 해서 주나? 안 주지. 안 주는 거야. 배째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제집행이 들어가야 되겠지. 강제집행이. 자, 강제집행은 크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하고 그 다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 보통 이렇게 많이 놔둡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가압류 집행 절차가 똑같아요. 집행관이 와가지고 입찰자들 모아서 그 자리에서 비딩 받은 이후에 경매하고 인도해주고는 배당금 나눠주는 구조로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부동산은 이해관계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 핵심은 뭐다? 부동산 강제집행이 핵심이 됩니다. 예. 부동산 강제집행 핵심이 되겠죠. 이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규정된 내용들이 전부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임의경매 절차에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임의경매는 뭔지 아시죠? 임의경매가 뭐야? 담보권의 실행인 거야. 예, 건저당권의 실행이에요. 결국 저당권의 실행이에요. 그 다음 자, 강제집행 절차의 나 한번 보시죠. 강제집행 신청 있죠? 예. 요게 통상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서로 예, 작성이 됩니다.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서.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경매가 개시가 되려면 반드시 목적물이 압류가 돼야 됩니다. 처분금지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기입등기가 격려되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기입등기가 격려되었다는 말은 그 등기부 등본안에 뭐가 들어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등기가 같이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예, 압류등기가 들어가 있다. 예. 압류가 되면 처분금지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압류와 배치되는 후속 처분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예, 효력이 상실하게 돼요. 자, 부동산이야 뭐 압류하고, 그쵸? 경매 절차 진행해서 이제 돈 나눠준다. 예, 그게 이제 큰 절차인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이제 채권의 추심과 압류가 굉장히 괴롭히고 있죠. 예,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참 추심 권한만을 이전시킨다는 게 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야. 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한 10년 하시면 이해갑니다. 그래서 한 10년 하시기 전에는 예, 최소한 압류 전부하고 압류 추심은 예,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채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행권한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래야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집행권한은 금전 청구 같은 경우는 가집행이 있는 1심 판결 선고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이 되지 않아도 돼요. 확정이 되지 않아도 돼. 대신에 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든지 등기 청구권, 사행위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 막 어떻게 되어 있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되어 있죠. 예, 그건 확정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근데 협의의 이행 청구, 예컨대 금원의 청구, 인도, 태거, 철거 청구와 같은 협의의 이행 청구는 제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그걸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나면 금원 청구는 집행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 압류. 오케이. 자, 예전에는 채무명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은 집행권한이라는 말을 썼죠. 집행권의 대표적인 게 뭔가? 판결이지. 예. 압류 및 추심은 이른바 금전 채권의 집행 방법이에요. 금전 채권의 집행 방법. 신경 안 써도 되고. 예. 주심은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는 누구에게 유보시키고? 압류 채무자에게 그대로 유보시키고, 예, 돈을 뺏어올 수 있는 권한, 결국 추심 권한만 누구한테 넘긴다? 압류 채권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권리는 여전히 누구한테? 얘한테 유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뭐만 넘어간다? 추심 권한이 넘어가는 거야. 이 권한이 넘어간다고 보니까 판례가 이 추심은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적격의 문제로. 그래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은 이후에 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가 되어 각하가 되겠죠. 예, 각하가 됩니다. 자, 아니 왜 추심같이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자, 우리 채권자 대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권자 대위 아시지? 다 아시지?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청구 가능하죠. 대행사 가능하죠. 그 다음 금전채권과 같은 경우 금전채권을 대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치? 네. 그럼 사실상 변제받는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왜 쓸데없이 대위하면 되는데 왜 압류 추심을 하냐 이거야. 무자력 증명.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게 되면은 무자력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무자력 증명이 겁나게 어려운 증명이에요. 예, 정말 어려운 증명입니다. 예. 사행위 취소 소송의 90%는 무자력 증명이에요. 채권자 대위가 우리 교과서하고 문제에 뭐 맨날 많이 나와서 쉬운 소송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전채권 피보전채권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피고 웃습니다 그냥. 피고 첫끼리 나가서 무자력 증명하셈 딱 이래 나왔단 말이야. 예. 채무자 무자력 증명하셈 골로 가는 거죠. 예. 진짜 어려워요. 무자력 증명. 자, 이게 추심에 갖는 법적 의미입니다. 예, 추심의 법적 효력까지는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 천천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적경의 문제로 봐요. 자, 전부는 독점적 권리 이전 효과를 줘요. 요 채권을 어디로 아예 이전시킨다? 요 채권을 이전을 시켜요. 이 사람한테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 압류 채권자한테 쭉 귀속이 되니까 이 귀속된 만큼 요 채권은 어떻게 되나? 변제된 걸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예. 자, 아까 압류 채무자가 추심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압류 채무자가 요거 이행 청구 소송하면은 기각되나 했나 각하된다 했나? 각하된다 그랬죠. 적격이 없어서. 자, 전부가 된 상태에서 압류 채무자가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왜 기각이지? 권리가 이미 양도되어 이 사람은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 채권 양도가 있어요. 채권 양도. 자, 채권자가 양수인한테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 가지고 구비를 다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각인가 각한가? 권리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기각인 거야. 똑같은 거야. 예. 똑같아요. 물론 전부명령 자체에 조금 독특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는 전부명령은 여러분 뭐로 생각하시면 된다? 채권 양도에 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심은 추심의 권능은 이거예요. 채권자 대위의 무자력 증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전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간이한 방법을 주는 겁니다. 간이한 방법 주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족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 끝. 끝이에요. 한편, 자, 원고가 피고 상대로 소제기해가지고, 일심 판결이 났어.
1억 판결이 난 거예요. 1억 판결 딱 나니까 원고가 오죽하면 지자체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겠어. 겁나 열받은 상태인 거지. 1심 판결 딱 나니까 바로 야 시장 책상에다가 나는 압류 딱지 붙이러 가겠다라고 나오는 거야. 공무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짝 긴장해서 바로 현금 잡아서 주겠죠. 항소합니다.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뒤집혔어. 원심 판결 취소되고 기각된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하죠? 돈 준 거 다시 찾아와야 되죠. 이러면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 정도 하시고, 자, 민사소송의 절차, 시작과 끝. 했고, 우리 3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 본래 민소법은 첫날이 제일 재미없어요. 첫날 뭐 재청 막 이런 거 나오고, 뭐, 그 둘째 날 갔더니 막 또 관할 이런 소리 하고, 조금 재밌어질까 싶으면 이제 뭐 나오나? 기판령 나와. 기판령 나와가지고 그냥, 양쪽으로 기사대기를 때리고, 기판력이 조금 장악될 것 같으면 이제 뭐 나오나? 공동소송 나와. 공동소송으로 조지고 가죠.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공동소송이 당사자 바로 뒤에 있었어요, 편제가. 제1심의 소송 절차 앞에 있었어요. 개뿔도 모르는데 통공하고 필공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뒤로 미루기 시작했죠. 교화서 편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래 공동소송은 어디로 가는 게 맞나? 당사자 쪽에 가는 게 맞긴 맞아요, 편제상. 법조문도 어떻게 돼 있지? 앞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앞쪽에 붙어 있어요. 자, 관념적 절차부터 보실까요? 3페이지. 자, 줄은 거의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때 필요한 기재사항을 모두 적고, 요거 법조문에 나오니까 그때 할게요. 정해진 인지를 납부하는 등 적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재판장은 소장의 방식이 맞는가 여부를 심사하여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보정을 면하고, 보정에 불응하거나 적식을 갖추지 못하면 명령으로서 소장을 각하한다. 요 아까 형광펜 하라고 그러셨죠?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객관식 어떻게 나오냐면 판결로 소장을 각하한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명령으로 소를 각하한다라고 나오니까 요거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꼭 기억하시고. 2단계로서 소위 적법적 심리. 소장의 적식이 확인된 후 이제 법원은 이제 소송 요건 정보에 대해서 이제 판단합니다. 이게 이른바 소각과 판결의 요건이에요. 중복 재수가 있는가, 그 다음 대의 소송에 있어서 피보전 채권이 있는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그 다음 피고 적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소송 요건은 소가 적법법 취급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이다. 그 다음 형광펜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직권조사 사항. 자, 당사자가 주장이 없이도 법원은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직권탐지주의하고 한번 보세요. 자, 직권조사 사항하고 대립하는 개념은 뭔가요? 변론주의예요. 그 다음에 직권탐지주의는 뭔가? 소송에 증거자료를 법원이 나서가지고 직접 찾는 게 직권탐지주의인 거예요. 자,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제 제출한 이제 소장하고 이제 증거 서류들이 쭉 있습니다. 오케이? 그 증거 서류들이 딱 있는 상태에서 이 현 상태에서 보니까 소각과 사유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과 그러니까 서면과 증거 서류를 통해서 봤을 때 소각과 사유가 보이더라. 그러면 어때? 그럼 소각과 판결하면 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각과 사유가 안 보였다. 그러면 어떻나? 본안 판결 들어가면 돼요. 근데 현재 드러난 상황에서는 소각과 사유가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판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내가 직접 사실조회 한 두어 번 하고 등기부 등본 몇 개만 떼면은 충분히 소각과 판결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되나 안 되나? 판사가 직접 나와서 직권탐지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조사는
판사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조사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쭉 보시면 직권조사사항 항상 얘기 나올 때 제출된 증거의 한도 내에서 직권조사를 한다는 표현이 그 의미입니다. 직권탐지하고 직권조사사항도 한 10년 하시면 이해갑니다. 예, 제 예전에 공부할 때 정말 어렵더라고. 이해가 안 가. 예. 가장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각하 사유가 있으면 각하 하는데 여기 각하 사유가 안 보이면 더 이상 각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자, 우리 3단계로서의 이제 청구 이유, 유무의 심리 이렇게 돼 있죠? 자, 청구가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민법이죠. 예. 민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규정한 법률의 요건 사실이 증명이 되었는가? 피고가 민법에 규정한 항변 사실을 주장 증명하였는가? 예,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그래서 주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자, 이 개념 한번, 그 다음 이 개념도 여러분 반드시 잡고 가셔야 돼요. 주체무자하고 보증인, 연대보증인이라고 할게요. 연대보증인. 소를 제기했어요. 통상인 공동소송인가, 필수적 공동소송인가. 통공인가 필공이냐, 뭐, 그 결정하는 건, 한 놈 빼도 소제기해도 괜찮냐, 그거예요. 한 놈 빼고 소제기해도 괜찮은가. 어떻습니까? 상관없겠죠? 예, 한 놈 빼고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 주체무자에 대한 소송이 승소될 수도 있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송은 패소될 수도 있고,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판결이 하나로 일관되게 나올 필요는 없죠. 합의를 확정의 필요성은 없죠. 예, 그래서 이건 통상의 공동소송인데, 자, 실체법적으로 봅시다. 실체법적으로 주채무하고 보증채무에는 뭐가 있나? 부종성이 있어. 부종성이 있는 거예요. 주채무가 소멸하면 어때요?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실체법적 관점이에요. 올해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거. 이거 뭐 모든 문제 다 나오지. 얘 시효항변 했어요. 얘는 시효항변을 안 했어. 시효항변을 안 했는데도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백 안 주고, 하나는 공시송달이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뺄게. 다른 거니까. 이건 빼고. 자, 이거 두 개만 합시다. 자, 법원 판결 어떻게 내줘야 되나? 이거 민법 문제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 이거 민법 문제로 접근하면은 부종성 쓰고 어떻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로 쓰는 거야. 그래 놓고 나와가지고는, 잘 썼다고. 민수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연대보증인하고 얘네들하고 사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불과한 거예요.
한 명이 주장해도 얘가 주장한 걸 얘가 주장한 걸로 볼 수 있어 없어? 안 돼. 이게 이른바 주장 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뭐 따로 판단하는 거야. 판단은. 시효 항변이 적법해요. 요건을 구별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원고 청구 기각이지. 피고는 어때나? 항변을 안 했지. 어때요? 인용인 거야. 왜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실체법이 현혹되면 안 돼. 여기 부정적 설명이 안 된단 말이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공이 아니잖아요. 다른 법원에 별소로 제기할 수 있죠. 얘 서울 살고 얘 부산 살면 어떻게 되나? 따로따로 제기하면 되잖아. 그쵸? 예, 네, 따로따로 제기하면. 판결 갈릴 수 있겠죠? 예, 네, 판결 갈릴 수 있어요. 자, 민사소송 절차의 종류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간이소송 절차는 소액사건, 소액사건 심판법인데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르면 판결 이유를 안 써도 됩니다. 예, 판결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판결문 작성 없이 바로 판결 선고할 수도 있어요. 제가 소액사건을 종종 가요. 이게 참 전에 민법 하면서 한번 얘기했지. 150만 원짜리 사건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 보험사들끼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수임료보다 작아요. 근데 이제 수임을 했더라고. 그냥 주고 원고 청구 소가가 150이야. 그래서 내가 보험사에다가 그냥 주시 뭐.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그놈들한테 주느니 변호사님한테 드려야죠 이러는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목숨 바쳐 보수금까지 받아가겠다 이래가지고. 자, 소액 사건은 3천만 원입니다. 이게 2천만 원에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문을 써야 돼요.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판결 이유는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판결문 작성 없이 바로 선고도 가능합니다. 선고도 가능해요. 대신에 뒤에 판결문은 나와야 됩니다. 판결문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르는 판결서에 판사가 판결 이유를 기재했다. 적법한가 위법한가? 뭐라고? 상관없지. 당사자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판결 이유를 쓰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판결 이유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굉장히 간이하게 써요. 간이하게 쓰면서 문장을 어떻게 쓰냐면은 안 됨, 이런 식으로 써요. 안 됨, 이유, 이래가지고, 안 됨. 책임 제한 50%가 적절함,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3천만 원, 데이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독 사건 관할들인 사건들이 좀 있어요. 예컨대 어음금이나 보험사 간의 구상금이나 교통사고는 속과에 상관없습니다. 다 단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일부 청구하면서 3천만 원 아래로 쓰면 어떻게 되나? 단독 재판부로 배당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간행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은 어떻게 하냐면 3,1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3,100만 원 쓰면 어떻게 되죠? 단독으로 가요. 단독으로 가서 거기서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감정 등을 통해 가지고 청구 금액이 확정이 되면 청구 취지 확장 절차를 거쳐서 그 재판부 안에서 해결을 보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소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재판부의 변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일이 3, 4개월씩 늦어집니다. 이송이에요. 이송이 돼야 되거든. 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송 결정이에요. 판결문을 안 쓰고 어떻게 돼? 보내는 거잖아.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이송 신청을 또 제일 안 받아줘요. 저 여태까지 이송 신청을 받아준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서울에서 사건이 진행되는데 당사자들이 부산에 다 있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부산의 대리인이 부산으로 이송시켜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서울재판부에다가 이제
답변서 낼 때 그런 내용을 쓰잖아요. 이송 신청서를 쓰면 서울의 판사는 물론 이송하고 싶겠지. 근데 이걸 이송을 하려면 이 사건을 받을 부산의 재판부에 동의를 얻어야 이송이 되는 거예요. 예. 이송해 줄까? 아, 이송 안 해주겠죠. 예. 동의 안 해줍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판사가 되면 어떨까? 나 100건 들어오면 80건 날려버릴 거야. 이송으로.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송은 되게 안 받아줍니다. 예, 그거까지. 자, 우리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인데, 예, 요거 우리 조금만 쉬다가 하시죠. 예.